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객관식의 꽃 기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했어요? 저번에 우리 이론 강의 때 얘기했었는데 이론, 그 다음에 스킬. 자, 우리가 이론만 알고서는 점수를 조금 더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추가로 스킬을 갖춰야만이 조금 더 점수를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강의에서는 이론을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킬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스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출문제집 보시면 자, 제가 쓴 기출문제집 파란색 표지죠. 자, 출판사는 네오 고시뱅크고 자, 거기에 넘겨보시면 서문 보이죠? 서문. 프레피스, 서문. 자, 3번에 보시면 최적의 문제풀이 방법 보이죠? 자, 응용 문제 보시면 또 1번. 자, 항상 반드시 또는 모든 이렇게 나오면 80% 확률로 틀린 선지다 하는 거죠. 틀린 거. 왜냐하면 경제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자,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반드시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 반드시 잘하고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다.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든 국민이 뭐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바나나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는 선지 또는 생소한 선지 자, 생소한 선지는 역시 80% 확률로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선지 거기에서 정답을 둔다는 거죠. 익숙한 선지를 얼만큼 응용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고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는 선지는 교수들이 그냥 바람잡이로 우리 혼란시키려고 그래서 내는 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에게 익숙한 거 이거를 열심히 반복하셔야 돼요. 거기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4개의 선지를 모두 몰라도 자, 우리 간평은 이제 5개죠. 5개의 선지를 모두 몰라도 4개의 선지를 가지고 나머지 1개의 선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선지가 지금 5개 있는데 5개 일단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장을 쭉 읽어 보니까 여기에 논리가 1, 2, 3, 4의 논리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근데 5번 논리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1, 2, 3, 4는 찬성하고 있는데 5번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하나니까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찍는 방법을 유추 논리다. 유추 논리. 4개의 선지를 가지고 남은 1개를 유추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추 논리는 이제 이것도 말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또 있어요. 나중에 기출 강의 때 다시 또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부분 논리. 이 부분 논리는 특히 법 과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그 다음에 관계법규, 자, 이런 데서 이제 부분 논리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1번 선지 쭉 읽는데 법 과목은 주로 이제 판례가 나오잖아요. 판례. 일단 딱 보면은 우리가 봤던 거야. 우리가 봤던 거. 근데 그 중에 딱 여기 부분, 이 부분만 바꾼다는 얘기죠. 이게 부분 논리예요. 부분 논리. 자,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은 이제 거꾸로 여기는 다 모르겠는데 이쪽만 알고 있는 거, 이 부분만 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 부분 논리도 가끔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선지 4개를 모르지만 나머지 1개를 확실하게 아는 경우. 1번 선지 보니까 모르겠어. 그죠? 2번 몰라. 일단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혼이 빠져나가죠. 그죠? 이 문제는 내가 틀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5번 선지 딱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5번이 정답.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1, 2, 3번, 4번 선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5번이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5번 선지에 지금 정답이 있잖아요. 출제자 의도는 이거를 알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숙하지 않는 생소한 선지를 의도적으로 까는 거죠. 우리 혼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출제자 의도는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할 때, 기출을 반복할 때도 여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쪽이 출제자 의도예요. 여가 중요한 거다 하는 거지. 여기. 자, 이걸 제가 이제 한계의 논리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개만 알면, 한계 선지만 알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5번은 이제 조금 반대인데 보니까 여기 모르겠어, 그죠? 1번. 근데 이거 알겠는데 정답이 아니야. 그죠?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1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1번 선지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죠? 1번 선지 내용이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어렵게 딱 만들어놨어요. 결국 출제자 의도는 2번, 3번, 4번, 5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기 찍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몰라도 익숙하지 않아도 찍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출제자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걸 제가 이제 4개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4개 논리. 4개를 확실하게 알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비교 논리, 여기 논리, 인과 논리. 자, 비교다라는 것은 이제, 자, 독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독점. 그래서 우리가 독점만 딱 떠올리고 선지를 보면, 정답이 애매합니다. 단어를 좀 바꾸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때 독점과 비교되는 게 뭐죠? 독점과 비교되는 게 완전 경쟁. 완전 경쟁.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을 딱 떠올려서 선지를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독점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그런데 봤더니 완전 경쟁의 4번 선지가 완전 경쟁에 관련된 선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답. 그죠? 독점만 떠올리면 답이 안 나와. 근데 비교되는 거 떠올렸을 때 답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비교 논리다. 이 비교 논리가 또 객관식에서 매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게 논리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죠. 어떤 것을 뭐 찬성한다 라고 선지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본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인과 논리.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초 강의 때 그때 얘기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또 1번부터 6번까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정답을 찾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 자, 7번은 이제 경제학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만이 정답을 풀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론 강의 때 했던 거, A를 알면 B가 나오고 B를 알면 C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A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A를 뭐라 했어요? 원리 또는 본질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A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A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직관, 숫자, 그림, 수학 이렇게 4가지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의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야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일단 많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A, B, C 즉 경제학에서 공부했던 이론을 일단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객관식의 승부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승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과 그 다음에 스킬을 섞는 거죠. 정말 절묘하게 섞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섞어서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기초분석입니다. 기초분석. 자, 물론 이제 제가 기초 강의 하면서 힌트를 줄 거예요.
힌트를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출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자, 내 기출문제집은 진도별로 돼 있어요. 즉, 주제별로 쭉 돼 있지, 주제별로.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서, 과거에 먼저 출제된 기출을 먼저 수록하고, 최근에 출제된 기출을 나중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강의 때도 했듯이, 자, 우리가 이론에서도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A급, 그 다음 B급, 그 다음 C급,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기출 분석할 때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서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면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A급, B급. 자, 우리가 A급, B급, C급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도별로 구분하는 건데, 중요도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해독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해독수. A급은 뭐 예를 들면 10회독. 그러면 B급은 8회독. 그 다음에 C급은 한 2회독 또는 뭐 3회독. 자, 이 정도 비율을 지키라는 얘기죠. A급을 뭐 10회독, 8회독 하고 나서 이제 다 해독했으니까 그럼 C급을 이제 10회독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요거 10회독 하고 요거 8회독 하면 일단 요거를 우리가 3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급, B급을 또 해독을 늘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 B, C의 해독의 비율을 10대 8대 3의 비율, 이 비율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특히 우리 이제 간평에서는 뭐 어떤 목표 점수가 어떤 평균이 60점만 넘기면 되고, 따라서 경제학은 뭐 목표 점수가 한 70점, 그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70점. 경제학의 목표 점수가 70점이면 글쎄요, C급은 뭐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것만 열심히 봐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 점수를 잘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초 강의 때는 C급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생뚱맞는 거 D급, 그죠? D급, D급은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출에 나왔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 C급까지는 설명을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기출 강의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 풀 때 어떻게 이론과 스킬을 절묘하게 섞을 것이냐 하는 방법을 제가 일단 얘기하겠죠. 자, 제가 풀어준 방식, 강사가 풀어준 방식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우리 객관식의 승부다 라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한 기출 문제집을 한 3, 4회독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알고 있나? 나 3, 4회독 나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이 한 50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테스트해서 뭐하게. 그죠?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서 뭐하게. 실력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지. 내 실력을 50점, 60점, 70점, 80점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 50점짜리 실력을 테스트해서 뭐 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력의 테스트는 나중에 12월 달, 1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 아니면 전범위 모의고사, 그때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계속 내가 풀어준 방식, 강사가 풀어준 방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구나. 이걸 반복. 그죠?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암기하다시피.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 됐습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예요. 일단 강의는 그 기출문제집에 보시면은 이론이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거든요. 자, 그걸 제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은 제가 따로 자료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오타가 있다면 제 전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오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물론 이제 질문도 있으면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집 10페이지. 기출문제집 10페이지. 자, 미시의 틀이 보이죠? 미시의 틀. 자, 이론 강퇴 했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죠. 자, 경제학은 뭐라 했습니까? 경제학은 정부가 한국 경제 문제점을 찾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보여준 학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한국 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합의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 찾아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시장을 정부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데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모형을 통해서 그림 모형 또는 수신 모형, 모형을 통해서 여기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평가해보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균형 잡고 평가하고 정책. 근데 우리 미시는요. 우리 미시는 일단 균형 잡기 전에 선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각 개인들의 선택을 일단 보고 이거를 합쳐야 그래야 균형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강의실도 균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작 강의실, 경작 강의 시장. 경작 강의 시장. 당연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개인의 선택을 봐야 되죠. 그죠? 지금 현재 수험생 개인이 이상 선생 강의를 듣느냐 마느냐 선택. 그 선택을 봐야만이 그죠? 지금 현재 개인이 만족을 하고 그대로 앉아있다, 강의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선택을 봐야 돼요. 선택. 그 다음에 이 선택을 모아서 우리가 균형. 그 다음에 미시에서는 이제 효율성, 공평성을 평가하고 그것이는 안전과 성장을 평가한다라고 했죠. 자, 혹시라도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면 그때 정부가 개입한다. 즉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 이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역시 모형을 통해서 보는 거죠. 모형. 정부가 어떤 충격을 가하면 다시 또 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소비자든 생산자든 개인들이 선택을 바꾸겠죠. 그럼 균형이 바뀌겠지. 그때 정부가 평가해 보는 거죠. 내가 정부가 지금 개입했는데 이게 과연 정부 의도대로 시장의 균형이 이동했을까 하는 것을 역시 또 평가를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장 균형도 정부가 평가해보고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도 역시 그 새로운 균형을 평가해 보는 거죠. 됐습니까? 끊임없이 이게 회전, 순환하는 거죠. 순환. 자, 먼저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또는 우리가 극대 극소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좋은 것은 편익은 극대. 즉 비용 일정할 때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거꾸로 편익 일정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경제학은 각 개인들이 이렇게 극대 극소를 선택한다라고 가정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극대 극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우리가 1장이죠. 기본서 1장에서 편익과 비용 원리, BC 원리, 그 다음에 한계 원리. 그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편익과 비용 원리.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비용이 더 클 때는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BC 원리죠. 그죠? 편익과 비용 원리. 특정 사과 하나를 살 거냐 말 거냐. 그때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평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과를 3개 살 거냐, 5개 살 거냐. 그때 우리가 한계원리가 작동한다. 라고 얘기했죠. 경제학의 모든 사람은 다 목표가 편입 빼기 비용, 순편이 극대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소비자에서는 이제 이 순편이 극대화를 다른 말로 효용 극대화다라고 얘기했고, 생산자, 기업은 이윤 극대화다라고 표현을 한다 했어요. 본질은 다 편입 빼기 비용, 순편이 극대화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계원리가 필요하다. 한계원리라는 것은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선택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영어로 MB equal MC일 때 선택하는 게 한계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미분 등호 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분도 연습했죠. 그죠? 미분. 자, 우리 간편에서는 뭐 미분할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미분을 다시 보시면 x가 변할 때 y 변화라고 얘기했죠. 그죠? x가 변할 때 x가 1, 2, 3, 4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지? 자, 요런 표현이 우리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x가 변할 때 y 변화. 그러면은 일단 식을 지금처럼 y로 정리해야 돼요. 식을 y로 정리.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종속변수로 이렇게 식을 정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y를 x로 미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y를 x로 미분, 소음자 d 아니면 삼각형 델타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우리 뭐 객관식이니까 뭐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미분 기호인데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요 지수 내리라 했잖아. 그지? 지수 내리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1차감 그래서 15x 2승 지수 내리고 지수에서 1차감.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분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미분 등호 0 해야 극대 또는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극대 또는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때 우리가 한계는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한계? 추가로 하나 더. 내가 맥주 2개 먹고 있다가 하나 더.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그때 편익의 증가분이 한계 편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림에서는 기울기, 수학에서는 미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항상 기울기는 가로축 변화가 삼각형이 변하죠. 우리 델타라고 있는데 일단 우리 뭐 객관식에서는 뭐 델타라고 표현을 몰라도 되죠. 그죠? 자, 삼각형 x, x의 변화가 분모, 항상 가로축 변화가 분모예요. 그 다음에 세로축 변화가 분자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우리가 그림으로, 즉 대천복 원리죠. 대천복 맥주 시장에서 지금 소비자의 선택, 개별 소비자 선택, 그 다음 개별 생산자 선택 그림으로 우리가 연습했어요. 이른광 첫날 우리가 봤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로 말하면 여기 Q는 이제 맥주의 소비량, 수요량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맥주 가격. 이때 이게 뭐다? 90, 70, 50. 그죠? 자, 한 개째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이 90. 자, 하나 더. 두 번째 맥주 소비할 때 추가로 편익이 70이 증가한다. 자, 세 번째 맥주를 먹으면 추가로 편익이 50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한계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한계 편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마지널 베너핏. 자, 해석해 보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다. 개인의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수평으로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 구했어요. 그죠? 시장 수요 곡선. 모든 소비자는 자기의 수요 곡선 한계를 들고 있다. 자신의 수요 곡선 한계를 들고 있다. 이때 우리가 시장의 균형을 잡으려면 그 소비자들의 모든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보니까 수평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수평합.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곡선을 구하고
그 다음 생산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개별 생산자 선택을 봤어요. 개별 생산자. 그렇다면 여기 Q는 맥주 생산량 또는 공급량 이렇게 해석하고 이때 13수 50이다 라고 얘기했죠. 한 개의 비용, 즉 한 개째 생산할 때 비용이 추가로 10원이 발생하고 두 번째 맥주를 생산할 때 추가로 비용이 30이 증가하고 세 번째 맥주를 생산할 때 추가로 비용이 50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한 개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죠. 추가로 하나씩. 그럼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만약 생산했다면 총 비용은 10원 더하기 30원 더하기 50원. 그죠? 이렇게 이해하라 했어요. 한 개를 모두 더할 때, 한 개 비용을 모두 더할 때가 총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만약에 가격 50원 주어지면 그러면 소비자는 이게 한 개 비용이죠. 그죠? 한 개 비용. 그 다음에 이게 한 개 편익이니까 여기를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세 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생산자도 마찬가지. 가격 50원 주어지면 이게 한 개 편익. 그죠? 또는 우리가 한 개 수입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마진 레버뉴.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만나는 점. 이게 한 개 올리죠? 세 개를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다. 순편이 극대화다라고 얘기했죠. 하여튼 지금 개별 생산자의 MC가 바로 개별 생산자의 공곡선이다. 서플라이 커브다라고 얘기했고 역시 시장에는 모든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더해서 시장 공곡선을 구하는 거다. 개별 생산자는 자신의 한 개의 공곡선을 들고 있어요. 이거를 모두 더했을 때 시장 공곡선이 나온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더한다? 수평합이다라고 얘기했죠. 수평합. 그래서 시장 공곡선을 구하고 이때 만약에 시장 형태가 대청봉 맥주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가 균형이다라고 얘기했죠. 시장 수곡선, 시장 공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균형 가격 50원이 결정되고 균형 수량은 3개다. 균형 수요량 또는 판매량, 그죠? 판매량이 3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면 그러면 왼쪽에는 수많은 소비자가 있겠죠? 이 가격 50원을 수평선으로 쭉 받아서 자기의 수요곡선과 만난 점을 선택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많은 생산자가 있고 따라서 가격 50원이 결정되면 역시 수평선으로 받아서 자기의 공곡선과 만난 점을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 선택입니다. 이윤 극대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했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 균형. 자, 기출문제 보시면 11페이지 이제 3번 균형 가는 거죠. 균형. 자, 우리가 대청봉 맥주시장 형태가 우리 크게 4가지 있다 했어요. 완전 경쟁, 독점 경쟁, 과점.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기본서에서는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 소비 선택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 5장에서 생산자 선택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 6장 가서 다시 또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로 3번이죠. 노동시장. 자, 가로 2번 상품시장 옆에다가 2에서 6장 이렇게 적어두시고 2에서 6장 여기가 상품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그때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이죠.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이게 14장에 있지요. 14장. 자, 우리가 축. 가로축이 노동 수요량, 노동 공급량, L, 레이버. 그 다음 세로축이 노동의 가격이죠. 자, 우리가 축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가로축은 수량, 노동의 수요량, 노동의 공급량이니까 수량이죠. 그 다음 세로축은
가로축의 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WF평면도 결국은 대충모 원리를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대충모 원리. 자, 이건 14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노동시장 옆에다가 14장 써 두시고, 일단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즉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그죠? 50,3. 이렇게 해서 지금 균형임금 50원이 결정되면 왼쪽에는 수많은 노동 수요자, 즉 기업들, 생산자가 그 50원의 수평선 받아서 역시 이임 극대화 선택, 이임을 극대화해주는 노동 고용량 3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는 소비자 또는 가게죠.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 자, 노동자가 자신의 공급선과 그 다음에 수평의 50원의 가격을 받아서 역시 선택. 효용 극대화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죠. 3명을 공급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도 상품시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작동 원리는 똑같다. 그런 뜻이죠. 자, 14장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15장이죠. 미시기본서 마지막 장 15장 가보시면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을 같이 분석하는 일반균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4장까지는 부분균형, 즉 맥주시장 하나만 분석한다. 또 노동시장 하나만 분석하기 때문에 부분균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15장 가면은 시장을 2개 이상 분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균형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일반균형에서도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요. 완전경쟁시장, 예를 들면 맥주시장, 그 다음에 수박시장을 같이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균형을 잡는 거죠. 완전경쟁시장의 일반균형을 잡는 거죠. 일반균형. 옆에다가 15장 쓰시고 15장. 이렇게 균형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가 균형이죠. 그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 자, 일단 효율성. 선택점, 지금 소비자가 50원 가격에서 여기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선택점 좌측의 상방 소수 아래 면적. 요게 소비자 잉여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소비자 잉여. 소비자 순편익. 그 다음에 선택점 좌측의 하방 MC 위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때 우리가 효율성 평가라는 것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사회 전체 잉여를 계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정부 입장. 정부는 사회 전체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모두 더해서 그 값이 극대값을 갖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 사회증여가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 거죠. 만약 2개만 거래한다면, 2개만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때 사회증여는 요만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사회증여. 그러니까 사회증여가 극대값을 갖지 못해서 만약에 Q가 2개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완전 경쟁에서 3개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증여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은 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한다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 했죠. 이 지금 수요곡선은 본질이 MB인데 다른 MB가 추가로 MB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 M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게 본질이 MC인데 근데 다른 또 한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 한계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점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균형에서는 SMB 이꼴 SMC가 성립하고 있어서 50원 일치하고 있는 거죠. 50원. 높이가 다 5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한계원리가 성립하고, 그래서 여기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정부 관점에서 사회적 한계원리가 성립하고 있을 때 그때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평성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공평성은 주어진 무엇인가를, 그지? 주어진 사회증여. 이거를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갖느냐. 자, 소비자가 요만큼 가지고 있고 생산자가 요만큼 나눠 가지고 있다. 언뜻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득과 손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평성이다라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은 효율적이고 공평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뭐다? 효율성, 공평성은 이 안에서 잉여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가로축, 세로축 평가도 있다라고 했어요. 가로축, 세로축. 그래서 가로축에 예를 들면 사과의 균형 소비량인데 평가를 봤더니 뭐 너무 작다. 3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4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세계는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죠? 개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가격도 또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어요. 그죠? 균형 가격이지만 평가해 보니까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정부가 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죠? 2장.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7장 가면 뭐가 나오죠? 7장 가면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에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독점이면 그럼 균형이 여기서 결정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70,2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어요. 70,2. 그 다음에 시장이 독점 경쟁일 때도 70,2. 그 다음 과점일 때도 여기 이 정도. 하여튼 간에 모든 시장 균형은 수요 곡선에서 균형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다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 아니고 따라서 사회적 잉여가 완전 경쟁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들은 독점 시장, 독점 경쟁, 과점 시장은 모두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문제 있으니까 따라서 정부가 역시 또 개입을 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일 때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일 때도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이 게임인데 게임은 과점을 선미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역시 게임의 균형도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1장 가면 공공재가 나오죠. 공공재. EQ가 만약 국방 서비스라면 사회적 효율적인 균형이 여긴데 근데 시장에 있는 이건 회장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없다. 즉 시장의 공급량 0이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 여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여튼 간에 최적 균형과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공공재가 있을 때도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 자, 시장에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행동 때문에 시장 내부에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들 행동 때문에 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이 편익을 얻든지 또는 비용을 얻는 경우가 외부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정부 관점, 즉 사회적 최적인 균형은 70,2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의 생산자들의 이 공급의 행동 때문에 시장 외부에 추가로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럼 정부는 당연히 그 추가로 비용 발생하는 거 외부 비용을 더해서 SMC를 계산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성 존재할 때는 시장 내부에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한계 비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정부가 계산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은 시장 외부에 있는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SMC 곡선이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SMC. 따라서 SMB와 SMC가 만나는 70,2 여기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정부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은 여전히 여기인데 시장은 여기인데 최적이 여기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만약 시장에 여부성이 있다면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하여튼 간에 여부성이 존재할 때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13장 가면은 정보공장 역선택과 도덕제의가 나오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가장 효율적인데 사회적 관점에서도 정부 관점에서도 여기가 가장 효율적인데 만약 역선택이 존재하고 있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즉 시장의 균형은 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서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역선택과 도덕제의가 발생하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13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시는 앞부분은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죠? 완전 경제 시장이라면 효율적이다. 하지만 7장부터 13장까지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14장 가면은 노동시장 나오는데 노동시장도 역시 가장 효율적인 균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시장 균형 잡아서 비교해가지고 비효율적인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 일반균형인데 일반균형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균형만 딱 잡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시장 균형, 즉 독점균형, 공공재 예부성 균형, 독점이나 공공재 예부성의 일반균형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효율적인 일반균형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효율적인 일반균형, 완전 경쟁 시장 일반균형만 공부하고 끝.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시입니다. 미시. 자, 이론 강의 어때요? 기억납니까? 기억 가물가물하죠, 그죠?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이론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제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론 강의를 발췌해서 그쪽 부분만 강의를 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틀을 잡았습니다. 가장 큰 틀. 자, 지금부터 이제 주제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별. 자, 기출문제집 보시면 13페이지죠. 13페이지. 자, 기회비용의 주제죠.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을 언제 공부했습니까? 기회비용. 자, 우리 방금 전에 모든 개인의 선택은 소비자든 생산자든 항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베네핏, 코스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때 편익이 더 크면 선택하는 것이고 비용이 더 크면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비용이죠. 이때 비용. 소비자든 생산자든 모두가 다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모두가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했죠. 경제학의 비용, 즉 경제적 비용은 모두가 기회비용이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서 80% 확률로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 이론에서는 모든, 항상, 반드시라고 나오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모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던 모든, 반드시, 항상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 나머지 내용에서 반드시, 항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의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럼 이때 기회비용 키워드는 선택, 포기, 편익.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셋째 주 보시면 경제학의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때 반드시 맞는 거다. 맞는 거다. 자, 우리가 예를 든 게 이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죠.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을 다닐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회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대학을 다닐 기회,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닐 기회. 그때 내가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선택, 그죠. 그때 기회비용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건데 명시적 포기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책값, 그죠. 내가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선택하면서 이 100만 원, 책값 100만 원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적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암묵적 기회비용이죠, 그죠?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결국 다른 기회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 다녔다면은 4년 동안 1,000만 원 월급 받을 수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의 월급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만 원이 선택, 포기, 편익이니까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명시적으로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포기한 거니까 암묵적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4번 보시면 이제 스파이더맨 선택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스파이더맨이 A자 구할까, B자 구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때 A 여자 구하면 편익이 100. 그 다음에 물에 빠졌기 때문에 명색 비용이 10이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자기가 옷이 젖으면 이거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 10원 이렇게 가정했죠. 자, B 여자는 불난 집에 갇혀 있고 따라서 만약 구한다면 편익은 80. 그 다음에 불이 그지? 옷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옷을 새로 사야 된다. 해서 명시적 지금 비용이 20이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한다면 자, 누구 선택한다? 당연히 순편익이 더 큰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A 여자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선택 대상이죠. 선택 대상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순편익 극대화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선택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가로 1번에서는 아직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A 여자 구한다면 편익과 비용, B 여자 구한다면 편익과 비용. 여기서는 이제 명식 비용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로 2번에서는 A 여자를 선택했어요. A 여자 선택. 그럼 이때는 우리가 B 여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가로 1번에서는 굳이 뭐 누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로 2번에서는 A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B 여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암묵적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죠. 자, A 여자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선택이 잘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편익과 비용 원리가 작동한다. 편익은 100이고 그 다음 비용은 명세비용 10원. 아까 얘기했던 세탁비. 그 다음에 B 여자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B 여자 구할 때 얻는 순편익 60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60이 암묵적 기회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면 70. 하여튼 이렇게 더했지만 그래도 편익 100보다는 작기 때문에 A 여자 선택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가 암묵적 기회비용이 나온다. 가로 1번에서는 아직 선택하지 않는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미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가격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과 똑같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어떤 맥주를 하나 구입했을 때 50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원의 가격은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가격만 하나 보면 절대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죠. 맥주의 절대 가격. 근데 우리 미시는 우리 경제학은 상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는 거죠. 즉 수박 가격과 맥주 가격을 분수 형태로 표시하는 거죠. 분수. 자, 수박 가격을 제가 25원이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렇다면은 수박 가격 25원, 맥주 가격 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맥주와 수박의 상대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더 본질이 뭐다? 이때 우리가 숫자 2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본질이 뭐다? 바로 분자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본질은 분자다. 맥주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지? 원래 우리 맥주 가격 50원인데, 근데 갑자기 2라는 숫자가 왜 나왔나, 그지? 맥주 가격을 뭐로 표시한다? Y자로 표시할 때 두 개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죠? 맥주 가격을 Y자로 표시하면 두 개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분자고 그 다음에 표시하는 상품은 지금 Y자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하는 상품은 분모에다가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봤어요. 그림에서도.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요. 그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은 무엇입니까?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생산자 입장. 자, 노동자분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노동 10명, 뭐, 기계는 10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또 생산 기술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XY죠. 물론 이제 생산자마다 생산 가능 곡선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처음에 여기 생산하고 있다가 A점 생산하고 있다가 여기서 추가로 X를 더 생산을 늘린다면 즉 X를 하나 더 생산을 하겠다라고 선택
선택. 그때 y를 우리가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x 한 개를 늘리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y제 편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포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 포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기회비용. 우리가 생산 가능곡선 기울기는 MRT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x제와 y제의 변환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생산 변환율 이때 t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회비용과 정반대의 단어죠.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경제학의 선택에서 반드시 고려하면 안 된다.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게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의 키워드는 두 가지. 과거에 지출한 것이고 그 다음 해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경제학의 모든 선택은 미래,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즉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지불한 것은 미래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자, 17년도 간편 기출이죠. 자, 다음 중 옳은 거. 자, 기억번 보시면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하는 대안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거다. 자, 선택 보이죠? 동그라미. 포기 보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치 동그라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선택, 포기, 편익인데 난 편익은 봤는데 가치는 뭐지? 나 처음 보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헤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회과학은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법과목도 바꾸죠. 근데 사회과학이 더 많이 바꿔요. 사회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은 보통 응용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과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책에서 봤던 거, 표현, 판례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딱 부분, 단어 하나만 딱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우리 간편에서는 민법, 그 다음에 관계법규가 법과목이죠. 나머지 이제 부동산학 또는 회계학 또는 경제학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요. 바꾸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바꾸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편익과 연결해서 이 가치가 편익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가 편익인가? 이때 편익이 뭐라 했어요? 좋은 거. 그럼 우리 가치도 좋은 거니까 그럼 편익 맞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떠올려서 이게 맞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모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딱 나오면 뭐지? 요라고 있는 거죠. 부동산학이나 회계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죠. 자, 밑에 선지를 보시면 자, 이런 선지를 우리가 조합형이다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즉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적당하게 조합을 하는 선지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조합형은 기억을 하나 먼저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바로 선지 내려가서 제하는 거죠. 그죠? 자, 기억은 옳은 거니까 기억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선지 내려가서 기억이 없는 선지는 우리가 제하는 거죠. 기억이 없는 거. 3번, 5번이죠. 3번, 5번. 자, 3번, 5번에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땡 이렇게 하라는 거죠. 땡.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을 보는 거죠. 니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차감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든 무차별 곡선이든 어떤 곡선이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되면 그러면 기울기는 점점점 어때요?
여기 기울기라 했잖아. 가로축 변화, 세로축 변화, 가로축 변화, 세로축 변화. 그지? 즉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점점 커져간다. 오목하게 되면 항상 기울기는 증가, 즉 차증한다고 표현한 거죠. 차증. 자, 거꾸로 만약에 어떤 곡선이든 오목하면, 볼록하면, 볼록,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기울기는요. 처음에는 델타 x, 델타 y. 상당히 기울기 크죠. 근데 조금 더 x 늘려보면 이때 y가 델타 y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록하게 되면은 기울기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순간 변화로 보면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그죠? 이런 식으로 접선이 점점 완만해지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체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체감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지금 현재 곡선이 점점 완만해진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볼록한 형태죠. 그죠? 볼록한 거. 상상 가는 곡선은 볼록하다. 오른 거죠. 오른 거. 자, 밑에 내려가서 니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2번 땡. 그죠? 2번 땡. 자, 그럼 우리가 1번, 4번 남았는데 따라서 니을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디귿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디귿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디귿을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이 디귿이 가장 어려운 선지예요. 가장 어려운 선지인데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 아, 뭐지? 그죠? 이 디귿을 몰라도 되는데 거기서 막 헤매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항상 기억을 하나 보고 내려가서 제하고 니은 또 판단해서 제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풀어야 될 선지를 개수를 줄이는 게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니을을 봐야 되는 거죠. 동일한 수입이 기대될 때 비용이 가장 작은 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 합리적이다 뭐라 했어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 뭐지? 극대극소. 극대극소. 자, 편익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 극소가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기비용이 가장 작은 거 선택. 당연히 합리적 맞다는 거죠.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편익을 지금 수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비용을 기비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바꿔 사회과학이 이런 것들에 놀라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연결할 때 조금 더 쉽게 될 수가 있다. 니은 옳은 거죠. 따라서 니을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4번. 자, 디귿번인데 디귿번. 자,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자, 디귿은 B급. B급. 일단 매몰비용 단어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비용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매몰비용보다 과거의 지출 횟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고정비용이 뭐죠? 고정비용.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쪽 5장 생산자 선택하면 그때 단기장기 공부하죠. 그죠? 단기장기. 자, 단기라는 것은 시간을 짧게 1년만 보는 거. 그러니까 24년도 1년만 보는 게 단기. 25년도 비록 미래지만 25년 1년만 보는 것도 역시 단기. 장기는 24년 1년과 25년 1년을 한꺼번에 합쳐서 보는 거. 그러니까 2년을 보는 거. 2년을 보는 게 장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때 우리가 시간을 짧게 1년만 본다면 이때 기계의 양을, 즉 자본이죠. 자본의 양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속초시에 맥주 생산자가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마을 청년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한데 문제는 기계는 저 서울 가서 빌려와야 돼. 근데 우리가 시간을 1년만 짧게 본다면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라 했지요. 기계, 우리 자본이라고 얘기했지? K. 이게 일정할 때가 단기다라고 정의했어요. 그죠? 기계의 양이 또는 자본의 양이 일정할 때가 단기, 즉
고정 투입 요소다라고 불렸지, 그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할 때가 단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계와 관련된 비용이죠, 그죠? 기계와 관련된 비용, 이게 일정할 때 이거 우리가 고정비용다라고 불렸어요, 그죠? 고정비용. 단기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고정 투입 요소와 관련된 비용이 바로 고정비용이죠, 그죠? 고정비용. 이런 고정비용이 있는데 그 모든 고정비용은 즉 모든 자본비용이죠. 모든 자본비용은 매몰비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죠?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지? 자, 모든의 동그라미. 자, 어떤 거죠? 이게 우리가 이론에서 봤던 모든 반드시라면 그러면 당연히 옳은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론에서 안 봤던 표현이거든? 근데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자, 뭐라고 약속했어요? 틀린 선지다, 그지? 물론 옳을 수도 있지만 80% 확률로 틀린 선지다라고 우리가 약속했죠, 그죠? 옆에다가 건방 쓰시고 건방. 너무 강한 표현이다 그런 뜻이야, 그지? 윤 대통령 잘한다? 윤 대통령 반드시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 건방진 표현이잖아, 그 표현이, 그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잘한 것 같아, 뭐 이 정도 해야 조금 수긍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 반드시 잘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건방진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틀린 선지라는 거야, 틀린 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생산할 때, 맥주 생산할 때 1억짜리 기계를 지금 사왔다는 거야. 1억짜리 기계. 근데 내가 장사해 보니까 장사가 안 돼. 따라서 공장문을 닫고 싶어. 그럼 우리가 1억짜리 기계를 그냥 던질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죠. 따라서 1억짜리 기계를 다시 팔기 위해서 이제 기계 시장 가겠지, 그지? 기계 시장 가서 조금 오래된 중고 기계지만 사주세요. 이렇게 일단 얘기하겠죠. 이때 누군가가 중고니까 좀 싸게 6천만 원만, 그죠? 6천만 원만 받고 파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6천만 원?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라도 받자 하면서 이 기계를 팔면 그럼 6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6천만 원을 회수한다 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6천만 원 회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1억짜리 기계인데 팔았을 때 6천만 원 받았다면 6천만 원은 회수한 거지.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뭐지? 나머지 4천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거죠, 그죠?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1억 지불했는데 회수가 불가능? 이 4천만 원이 바로 매몰비용 될 것이고 요거는 매몰비용이 아니다. 회수를 했잖아요. 그죠? 회수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억짜리 기계 샀는데 내가 다시 팔고자 할 때 일정 부분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계와 관련된 고정비용 1억이 매몰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틀린 선지다. 그런 뜻이죠. 잠실까요?